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0월 1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반을 찾는 기분으로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모든 정보를 제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또 직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느낌으로 요거는 그 생존 우선 뉴스가 좀 제가 좀 기록을 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직관적으로 들어왔을 때 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쓸데없는 것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또 양해를 좀 해주시면은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이몬의 코치 경고 이후 월스트리트 신용 우려 심화. 데이비드 플로리스가 야후파이낸에서 10월 17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바퀴벌레에 대한 JP 모건 체이스 CEO 제이미 다이먼의 경고 이후 월스트리트의 신용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투자자들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파산에 노출된 지역은행과 투자은행의 주식을 처벌했습니다. 목요일에 급락한 지역은행은 피닉스에 본사를 둔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레이션과 솔트레이트 시티의 시온 뱅코레이션이었습니다. 시온의 주가는 13% 하락했고 웨스턴 얼라이언스의 주가는 거의 10% 하락했습니다. 웨스턴 얼라이언스의 주가 하락은 목요일에 켄터그룹 VLC라는 법인의 회전 신용 시설에 대해 차입자의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후에 발생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화요일 아침 애널리스트들에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테나가 올라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면 아마 더 있을 겁니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미리 경고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뉴스를 냈네요. 역시 월가의 황제 다이먼 지방은행 부실 정확히 예측했다. 박형기 기자가 뉴스1에서 10월 17일 날 보도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방은행 부실 채권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는 0.65%, S&P 500은 0.63%, 나스닥은 0.47 각각 하락했다. 이는 지방은행 부실 채권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주요 지방은행 주가 일찍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다이먼 회장은 지방은행의 부실을 정확히 예측했다. 그는 이번 주 초 회사 실적 발표에서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 퍼스트 브랜드와 저신용자를 위한 서브프라임 차 대출업체 트라이컬러 홀딩스의 연이은 파산으로 월가 신용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경고했다. 이는 과잉대출의 초기 징후라며 경기 침체 시 더 큰 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면 이면에 바퀴벌레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월가의 황제라고 할 만하다고 미국의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는 평가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기업에 대한 대출이 아니고 지금 우리 캄보디아 쪽 이 한국인 납치 뭐또 폭행에 의한 그 고문에 의한 그 죽음 이런 등등을 보면서 이 우리나라 그 한국 청년들이 과잉 대출을 받았다 하는 게 그 캄보디아 유혹의 그런 스캠에 걸려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과잉 대출에 지금 이게 초기 징후가 이제 발견이 된 게 아니고 벌써 조금씩 있었는데 제이미 다이먼처럼 이런 표현이 그때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바퀴 한 마리를 보면 지금 한 명이 죽었는데 이면에 바퀴벌레가 더 왕창 있을 수 있다.
이거 캄보디아 문제, 이거 우리나라 군대를 파견해서라도 뭐 전쟁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해결을 보긴 봐야 되는데 파산할 놈은 파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돈은 빌려가지고 영끌 뭐 이런 것 때문에 은행권에서 어, 청년 뭐 대출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자관 이런 그 캄보디아 사태는 바퀴 한 마리가 좀 보였는데 이 이면에는 바퀴벌레가 수없이 있을 것이다라고 비유를 해볼 수 있겠네요. 중히토류료 세계경제 통제, 미 연준 비용 상승 현실화 두 가지의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연합뉴스 TV에서 10월 16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향해 중국 히토류 수출 통제에 함께 대항해야 한다고 촉구. 버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함께 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그리어 대표는 중국 히토류 수출 통제를 두고 단순히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더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 베센트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달 말 경주에서 개막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15일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연준은 관세로 인한 사업자들의 비용 상승 부담이 현실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 출신인 스티븐 마이런 미 연준 이사는 현지 시간 15일 기준금리를 더 긴급히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 현재 통화정책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를 경제를 충격에 매우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답니다. 그래서 일련의 뭐, 한 이틀 전에도 이런 그 트럼프의 정책을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만은 이걸 좀 우리가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제가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긴축 재정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현재 긴축 재정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관세 정책에 의해서 그 비용 상승이 일어나고 아울러서 미국 정부의 재정 수입도 증가할 것이다. 그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된다. 이 관세 정책 비용 상승과 재정 수입 이것이 그 원인 가정이 맞다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미 국채 이자 절감을 하는 목적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긴축 재정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런데 일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긴축 재정을 하려면은 긴 금리 인상을 좀 합니다. 시중 어, 그 돈을 그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또 확대 재정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데 미국이 지금 이 반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좀 독특한 그 달러의 위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계 그 패권 화폐다. 달러가 이것 때문에 이런 게 형성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로키드 마틴도 고려 아연에 반했다. 온산제련소가 보여준 최윤범 기술안보 결실. 장우진 기자가 디지털 타임즈에서 10월 16일 보도했습니다. 1978년 연 5만 톤서 110만 톤 규모로 성장, 인듐,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탈중국 가속화,
통합공정 기술력으로 전략금속 세계 우뚝, 해외 방문 많아 최인범 회장 깊은 관심. 김승현 고려아연 온산재련소장 부사장은 지난 14일 울산 온산재련소에서 가진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간담회에서 50여 년을 비철 재련 회사로 기술을 탄탄히 가져왔다. 이제는 새로운 재련 분야, 새로운 소재 분야에서 앞으로 50년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주력 제품인 아연, 연, 동 등의 핵심 비철도 중요하지만 인디움, 안티모니, 텔루리움, 게르마늄 등의 가치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광물 공급망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로키드 마틴이란 회사를 듣기만 해왔다. MOU를 맺을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전략광물 공급망에서 점차 대우를 받는 것 같다. 온산재련소 내 게르마늄 공장 신설을 빠르게 진행해 2028년 상반기부터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아연이나 납중의 광석 중에는 지금 로키드 마틴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르마늄도 소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게르마늄 공정을 하나 또 만든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히토류 광산도 개발한다는데 아마 고려인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광산 개발하셔. 모든 걸 우리가 태워서 녹이고 해서 재료는 우리가 해드리겠다. 라는 MOU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고려인도 미국 내 재련소를 하나 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미래 예측을 해보게 되네요. KG 중국 히토류 재련 대항마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폐수는 본드가 아닌 탱크화해 처리의 환경 기술을 한창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 최 회장은 최근 방문해 임원들과 공장 신설 준비 사항을 직접 점검했다고 한다고 합니다. 요것은 설명하는 게 전용부두 내에서 언로다로 들어온 원료를 하역하는 그런 장면이네요. 모든 원료는 울산항 인근에 있는 온산항 고려아연 전용부두 3부두에서 벌크선을 통해 들어온다. 이날 투어에서도 약 3만 톤급 규모 벌크선의 하역 작업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약 3일간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주로 남미에서 점성이 많은 흙 형태로 원료가 들어온다. 이거를 보통 정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달엔 미 FMC 전직 미 연방 의원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외교단체 멤버들이 방문했다. 울산 내에서도 이제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과 함께 비철 분야까지 4개 주력 산업이 됐다고 비철 금속의 위상이 울산 산업단지의 4대 주력 산업으로 됐다고 표현이 되고 있네요. 요것은 이 빨간 표시한 것은 전보 아연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 그런 것만 돼 있고 요 앞에 것은 아연계가 아니고 다이캐스팅 아연계라고 하네요.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조직 한국인 1000여 명 피해자 범죄자 구분이 안 돼 모두 강제 소환. 이원강 김성은 머디투데이에서 10월 16일 보도했습니다. 어, 이재명 기자네요. 이름이 이 대통령하고 똑같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 강금 범죄가 급증하는 캄보디아에 대한 대응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스캠 사기 조직에 의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및 강금 등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해당 조직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1000여 명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 산업의 다양한 국적의 20만 명 정도가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정부 합동 대응팀을 급파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장을 맡고 경찰청과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이 이날 캄보디아로 출국한다. 경찰에선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대응팀의 일원으로 캄보디아로 간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가담한 이들 중 상당 부분 월 수백만 원의 수익을 거두면서 범죄 조직에 의해서 성공보수라는 것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국 청년들이 이거에는 많은 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연끌을 해가지고 빛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돼서 일확천금이나 뭐 이런 거를 꿈꾸면서 속아 넘어갔다는 게 이제 또 뉴스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돈을 꿔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갚을 능력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은행 대출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4대 그룹 회장 마러라고서 깜짝 회동 가능성. 이현미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10월 16일 보도했습니다. 손정희의 초청 16일 방미할 듯 정부 관세 협상론이 일정과 일치. 양국 사이 가교 역할 분석 나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총수들이 방미길에 오른다. 미국의 거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협력 방안 논의가 주요 목적이지만 한미 정부의 협상을 측면 지원하는 활동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인 마로라고 리조트를 방문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 대통령과의 깜짝 회동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만약에 간다면은 4대 그룹 총수가 다 골프는 칠 수 있겠죠. 보통 그 골프를 치면서 역사는 이루어질 수도 있다. 아베도 그랬고 했으니까. 15일 재계에 따르면 스타게이트를 이끄는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을 미국에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회동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플로리다주 판비치에 있는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모은다. 손 회장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당선 때도 마로라고를 방문해 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 회장을 해결사 고투가이로 여길 만큼 둘의 신뢰관계가 두텁다고 한다.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도 참여합시다라고 격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AI를 하는데 한국이 협조한다. 이런 얘기네요. 에딥 하이퍼사이콜리아 설립 11억 달러 이상 자본 유치 시동. 자, 미국의 AI 인공지능 센터 뭐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만드는데 에딥이라는 회사가 있네요. 전자신문 10월 16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에딥이 차세대 탈중앙화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 하이퍼사이클과 11억 달러 약 1조 5,700억 원 이상 가치를 지닌 합작법인 하이퍼사이클 코리아 설립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하이퍼사이클 코리아는 초기 자본 약 9억 달러, 잠재적으로는 11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규모로 출범할 방침이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걸프 협력회의 펀드의 전략적 자본도 지원될 계획이다. 하이퍼사이클 코리아에서 하이퍼사이클은 원장 없는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 걸 모르겠네요.
레저레스 P2P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AI 에이전트 간 초고속, 초저비용 마이크로 트랜잭션을 가능하게 한다. 에딥은 독자적인 GPR, Generative Pre-trained Recommender AI 기술을 활용해 네트워크의 지능적 두뇌 역할을 지원한다. GPR은 사용자의 명시적 입력 없이도 다차원 데이터를 분석해 숨겨진 의도와 마인드셋을 추론하는 비대화형 AI로 이를 통해 초개인화된 콘텐츠 생성과 추천을 자동화한다. 뭔가 어마무시한 것 같은데 한국은 미국 인공 데이터 센터에 협력, 스타게이트에 협력하는데 이, 이 지금 하이퍼사이클이라는 또 미국 기업은 한국에 에딥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윤재영 에딥 창업자가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큰 회사를 만들 역량이 있는 것일까 궁금해가지고 AI한테 좀 물어봤는데 대충 좀 그 프로필은 확인을 해봤습니다. 라디오로 알게 된 김정은 친모가 스루아시 태생 제일교포, 희망을 준 RFA 중단의 북민중 절망, 다카 히데키 데일리 NK 재팬 편집장이 10월 16일 날 보도했습니다. 필자는 2011년 김정은의 친모인 고영희 여사의 정체를 특정했고 RFA에서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RFA는 그 아시아 자유방송의 약자입니다. 북한에서는 일절 밝혀지지 않는 김정은의 출신은 RFA를 통해 북한 내에 알려졌다. 나중에 탈북자로부터 김정은의 친모는 일본 태생으로 제일교포인 고형이라는 말이 RFA를 통해 은밀히 확산돼 알려졌다고 들었을 때 언론인들은 명리를 남겼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주민이 세계의 움직임을 아는 귀중한 정보원이었다. 라디오를 통해 한국이나 세계의 정보를 접함으로써 체제 선전에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했던 세계관이 무너지고 스스로의 사회를 상대와 시각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 자유아시아 방송이 중단되는 모양이에요. 일본에서도 방송이 됐던 유튜브에서 이런 고영희 씨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역전의 1등 공신 아소 타로시 85세 부탁이야말로 최대의 리스크 다카이치 총재를 기다리는 단명 정권의 가능성 데일리 신조에서 10월 16일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은 당 총재 선거의 투개표를 10월 4일에 실시해 다카이치 사나이씨 64세가 신총재로 선택되었다. 아직 수반지병도 조각도 행해지지 않은 단계이지만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을 이탈한 일도 있어 벌써부터 다카이치 씨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다카이치를 총재로 선출한 비판의 목소리로 첫 번째 정당성 90년대처럼 당원수가 많고 연령층에도 확산이 있다면 다카이치 씨가 선택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논점입니다. 두 번째 아소타로 씨의 원정입니다. 지원이라는 것 같아요. 자민당은 10월 7일에 임시 총무회의를 열어 집행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소타로 씨가 부총재로 복귀해 그 처남으로 수상을 맡은 스즈키 요시유키 씨의 아들인 스즈키 슈니 씨가 간사장에 취임했고 그래서 이를 제2차 아소 정권 아니냐라고 얘기한답니다. 세 번째, 하기우다 코이치 씨를 간사장 대행으로 임명한 것이다. 하기우다 씨는 대표적인 뒷돈 의원이다. 비서가 정치자금법 자금규정법 위반, 허위기재 죄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엔, 공민권 정지 3년의 약식 명령이 내려진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좀 안 좋다 그런 얘기죠.
당원의 부풀리기 문제가 있었고 취약한 권력 기반이다. 다카이치 씨는. 스즈카 씨는 현장을 돌아보면 총재선거는 끝까지 수를 읽을 수 없는 선거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원래 자민당 총재선거는 공직선거법과는 무관합니다. 설령 투표를 둘러싸고 뇌물수수가 행해진다고 해도 체포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그 당원이 많이 줄어가지고 뭐 금품 선거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아소타로 씨에게 의지한 정권 운영. 다카이치 씨는 가까이에서 아베 씨와 아소 씨의 협력 관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2차 아베 정권은 출범 초기에는 보수적인 정책을 억제하고 아베노믹스로 경기 회복에 주력했습니다. 다카이치 씨도 이것을 답습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떠한 원인으로 아소 씨라고 하는 시게이 씨가 빠지면 반고시파의 자민당 의원은 기세를 얻습니다. 이 일만으로도 다카이치 씨의 정권 운영은 살얼음 판을 걷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서는 반명 정권으로 끝나도 이상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명당 도쿄 창거학회가 뿌리, 요걸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결단한 이유, 스즈카 씨는 공명당이 승부를 한 것은 다카이치 씨의 정책적 입지와 정치가를 포함한 지지층이 극단적으로 우경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부정적이다. 또 다른 뉴스로 자민유신 연정도 오늘 정책협의 병곡화, 유신 입헌 국민 3당 연계해서 FNN 프라임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양당은 16일 오후 3시부터 양측 당수와 정책 책임자가 동석해 정책 협의를 합니다. 한편 유신은 15일에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과 야3당에서의 당수회담도 실시해 수상 후보의 통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입헌민주당 노다 대표는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면 나는 정권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유신의 후지타 공동대표는 대의를 무엇에 둘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틀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국민민주당 다마키 대표 정권의 틀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정중하게 뭐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뭐 질문 같은 거를 소개를 했네요. 이 당이름들이 뭐 참 복잡합니다. 어쨌든 이 연정 체제의 유신을 상당히 그 주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유신은 그 지역 기반 오사카를 기반으로 해서 제2의 수도로 해준다면은 연정에 참여하겠다. 오사카를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 기반을 확고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했다는 내용을 이미 소개한 바 있죠. 저도 다뤘죠. 내각제 국가에 뭔 당이 많은지 이름뿐인 당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당제 국가이다. 이 지역을 뿌리한 곳도 있고 종교를 뿌리한 당도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버닝맨 프로젝트라고 페이스북으로 교류하는 미국이신데 여기에 뭐 참여할 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버닝맨 프로젝트 어디서 얘기를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징들이 의미하는 이런 불새라고 그러죠. 불새. 이거 뭐 이런 것들이 모양이 이 초승달에 이 금성이 올라 있는 이런 상징 예술품들, 돛담배에 뭐래든지 뭐 이런 게 이 천문적인 암시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제가 느낌이 있었는데 AI 인텍을 찾아봤어요. 비영리 단체라고 돼 있고 설립은 2013년에 되는데
이전에는 블랙락 시티 LLC라는 민간회사 형태였답니다. 블랙락 펀드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약간 좌빨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주요 활동 네바다주 블랙락 사막에서 매년 열리는 버닝맨 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 지역사회 프로젝트 및 레지오널 네트워크, 지원예술, 시민참여,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버닝맨 문화의 확산. 불타는 사람이다. 불타는 사람이다. 야, 이게 뭐냐. 불탄다. 무슨 인신공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네요. 철학. 10가지 버닝맨 창립자 레리 헤비가 정리한 10가지 원칙. 이래서 뭐 이런데 급진적 포용이라는 게 있고요. 선물, 상호박 배제, 자기 의존, 자기 표현, 공동의 노력, 시민적 책임, 흔적을 남기지 않은 뭐참 이게 파티시페이션, 참여, 즉각성 뭐 이런 것들이 그 뭐 프린시플로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어쨌든 이런 게 미국에 있다. 이런 걸 상식으로 그냥 알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탄맨다. 주변 강대국들이 한국 땅에 집착하는 이유. 윤명철 교수가 유튜브에 방송한 걸 잠깐 캐치했는데요. 우리나라 교수로 안 하고 카자흐스탄의 무슨 역사 교수인가 그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삼분법에 의한 책상을 내고 있네요. 그리고 백두대간이 지켜낸 나라 한반도는 천연요새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이 전쟁을 할 경우 동방이 조정자 역할을 했다고 역사해서 북방과 동방이 연합할 경우 중화족을 지배했고 중화족과 동방이 연합할 경우 동방과 중화족이 연합할 경우는 북방을 제압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가깝게는 북방 만주족에 의한 조선 삼전도 굴욕은 전쟁으로 인식하지 않고 중국을 치기 전 협력 과정이었다고 해서 그래서 청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반도사관이 아닌 대륙사관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그 조선이 청나라하고 협조를 하게 돼서 명나라가 이제 멸망을 했는데 원나라 때도 고려하고 원나라는 이제 그 뭐죠? 그 부마국의 입장으로서 이제 또 협력을 해가지고 중국을 지배했었던 거 이런 등등이 역사적인 사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설득력은 있는 것 같고 반도사관은 일본인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원내적으로 이 북방 유목민족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다. 물론 남반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한반도는 또 뭐 농업도 했고 유목도 한 그런 문화의 어떤 그 융화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속보 미국 중의 하나오션 제재 강력 비판 한국 강압시도 김진희 뉴데일리에서 10월 17일 06시 41분에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조선업체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것과 관련해 16일 미국 국무부가 이를 한국을 강압하려는 최근 사례이자 한미 조선협력 약화 시도라고 규정했다. 앞서 중국은 하나오션이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회사들이 미국의 중국 해운산업 조사를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미국은 이번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며 동맹국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분할 승인, 에피스 홀딩스 다음 달 출범. 이정민 기자가 SBS BG에서 10월 17일
보도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 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통해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설립하는 안건이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을 맡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됩니다. 존님 대표는 고객사의 이해상충 이해를 해소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고객사의 이해상충이 뭔지 모르겠어요. 위탁개발 생산과 바이오시밀러 각 사업 부분의 잠재력을 극대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항체 약물 접합제 ADC,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T 등 포트폴리오 확장에 적극 투자해 글로벌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근데 그 투자하는 쪽은 에피스에서 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이런 거 개발하는 거. 그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전문 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신설 자회사를 통해 미래 성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구개발 투자 강화와 인수 합병 등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삼성 에피스 홀딩스 밑에 삼성 바이오 홀딩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거느리게 된다. 이건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홀딩스는 CDMO가 주력이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자체 무슨 바이오 시밀러 개발하는 그런 거로 저는 인식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기왕이면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좀 상장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